자, 31페이지 펴 보시면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에서 1. 법률 요건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요거 좀 예를 좀 들어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그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요 갑이 요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근데 요거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재산권을 이전해 준다. 이전 등기를 해주면 모든 것이 뭐하게 되죠? 끝나게 되죠. 요게요, 민법의 전부입니다. 민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 또 양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게 느껴지거든요. 와, 진짜 많다. 저희 교재는 그래도 얇은 편이에요. 그죠? 얇은 편인데. 근데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에서는 뭘 배우냐면 주로 요 의사표시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민법 총칙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주로 뭘 공부하냐면 의사표시를 공부하게 돼요. 그럼 이제 민법 총칙 끝나요. 그 다음에 물권법 가가지고 또 뭘 배우냐면 등기다, 소유권이다, 전세권이다, 이전 등기다, 저당권이다 이런 거 공부하면 이제 물권법이 끝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계약법 가면 뭐 하겠어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이러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계약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은 모든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법까지 끝나야 한 번 거래가 뭐죠? 완성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쭉 얘기가 연결되니까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결석하시면 안 돼요. 결석을 하시면 요만큼을 못 들었으면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 제가 자꾸 뭐라 그러냐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뭐예요? 연결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강의도 뭔 개소리인가 싶게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한 번 빠진 게 실질적으로는 두 번 빼먹는 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달 해봐야 몇 번 뺏기 안 해요? 8번 뺏기 안 하는데 두 번 빼먹으면 결국 뭐예요? 4분의 1을 빼먹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진짜 한 번 더 빼먹었다라서 두 번 빠지면 한 반 정도를 빼먹은 거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야 이거 나는 맨날 민법을 두 달 동안 들었는데 아직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계속 스토리가 연결되니까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표시라는 거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봐야 요 전체 거래에서 뭐죠? 일부분만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책을 한 반 정도 보시는 거예요. 50%. 그럼 이제 어떻게 뿌듯하잖아요. 그죠? 야, 내가 반이라 봤네. 막 그래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내전에 모의고사 한번 보자 해가지고 보면 20점, 막 25점, 막 이런 점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충격받는 거죠. 이런 그지같이 내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고생했는데 20점, 25점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했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솔직히 20점만 했으면 빵점이죠. 그잖아요. 오지선다니까 모르고 찍어도 기본이 몇 점인 거예요? 20점인 거죠. 빵점 맞은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50% 봤다는 말은 절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안 봤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뭐까지? 끝까지 다 가셔야 돼. 가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만약에 2달 동안 한 번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다 기억이 남으신다면 그분은 천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과정을 뭐 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1, 2월달 수강생 모집하고 3, 4월달 따로 하잖아요. 그죠? 그 또 신청하셔서 또 들으시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볼 때까지. 어차피 공짜니까, 그죠? 공짜니까. 시험 볼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들으시는 게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면 확실하게 뭐죠? 내 거가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우리가 이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는데, 꼬마애들 구구단을 처음 외우면 9단까지 잘 외운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5 곱하기 5는 그러면 25 이러는 게 아니라 5, 20, 5, 35, 5, 4, 20, 5, 25 이렇게 처음부터 대가려야지만 25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어떤 단계냐면 이런 단계죠. 구구단이 머릿속에 들어있긴 한데 그것이 끈에 머릿속에서 나오기 위해선 힌트가 필요한 단계인 거죠. 다시 말하면 5, 20, 5, 35, 5, 4, 20이라는 힌트가 있어야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5, 25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한 번 보시고 한 2번도 그래요. 2번 보면은 막 다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면은 뭔 개소리인가 싶어. 문제를 보면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는데 참 신기한 거는 컨닝에서 답을 잠깐 보면 이 얘기지 하고 탁 떠올라요. 이게 뭐예요? 초등학생 구구단을 막 외운 단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단계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끄집어내지려면 뭐가 필요한 단계예요? 힌트가 필요한 단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생 애들 그 짓을 하다가 한 3, 4개월 지나면 이제는 안 그러죠. 5 곱하기 5는 25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2, 3개월 동안 뭐 했던 거예요? 반복을 한 거죠. 반복을 해가지고 그 구단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이제는 뭐가 없더라도요, 힌트가 없더라도 그게 팍팍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가 필요한 공부인 거예요? 반복이 필요한 공부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전체를 반복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될 수 있으면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이게 더 주의할 점. 자, 갑과 을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A라는 건물이죠. 근데 목적물과 목적은 같은 말이 아니죠. 그죠? 갑한테 매매 계약한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왜 파세요? 물어봤더니 저의 목적은 요 건물입니다. 라고 말할 미친놈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 목적은 뭘 말하냐면 요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거죠. 갑한테 물어봤어요. 파시는 목적이 뭡니까? 왜 파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갑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돈이 필요해서 이 건물을 파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갑의 목적은 돈 받는 게 목적이지 건물이 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목적하면 뭐가 떠오르면 안 돼요? 목적물이 떠오르면 안 되고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법률 효과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또 우리 수험생분들이 목적하면 자꾸 뭘 떠올리시냐면 목적물을 떠올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자, 목적과 목적물은 다른 말이고 목적과 뭐가 같은 말이죠? 법률 효과가 같은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요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요 매매라는 계약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가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요?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런 말이고요. 법률 요건이 뭐냐? 교재 읽어볼게요. 1. 법률 요건. 제가 읽어봅니다.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은 뭘 발생시키는 겁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데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법률 사실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얘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해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법률 사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뭐죠?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것들을 다 공부할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하게 될 텐데 일단 시작하기 때문에 뭐부터 공부하는 거죠? 법률 사실부터 공부하는 건데 이 법률 사실의 분류에서도 시험 문제가 곧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는데 요건 좀 메모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법률 사실을요. 크게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것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도 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 사건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뜻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뉴스 보면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맨 나오는 게 뭐예요? 뭐 누가 불났고 뭐 누가 칼로 뭐 찔러 죽였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사건, 사고 소식에서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 그거였죠. 20살 먹은 24살 먹은 처녀가 애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모르세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미혼모들한테 아이를 샀어요. 6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주고 몇 명을 샀냐면 6아이를. 그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면 뉴스 보면서 어이구 뭐 저런. 그러니까 놀랍더라고요. 그죠? 그 이유는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그게 이유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거는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60에서 150 주고 돈을 사는 그 여자분도 신기하고 자기 아이를 60에서 150 받고 파는 그 애엄마들도 너무나 뭐죠? 신기하고요. 객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와,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앵무새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앵무새가 알 속에 들어있대요. 알 속에 들어있고 2주 후에 부화될 거래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 달라고 그러냐면 3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놀래가지고 끊어버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앵무새 가격만도 못한 가격에 아이를 뭐죠? 거래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충격인데. 그런 게 사건이라 나오지만 법에서는 그건 사건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가 돼 있어요? 개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애엄마가 아이를 팔고 그 아가씨가 아이를 구입하는 것은 구입의 말도 좀 이상하네. 아무튼 그런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들의 정신작용이 개입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용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사건인 거는 뭐가 있느냐? 시간의 경과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재 뒤에 나와 있는데 뭐 소멸시효, 치료시 이런 게 나오니 안 외워도 돼요. 그런 거는. 일단 우리는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는 거니까 뭐라고요? 사건이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형상도 사건이겠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가 사건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그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용태인데 사람은 반드시 죽죠. 그죠? 안 죽는 사람 없죠.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뭐예요?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이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이 부당이득이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이거 뭘 조심하시냐면 이거를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 가셔가지고 손해배상하고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당이득은 법적으로는 원인 없는 이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거는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생긴 이득이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뭐로 보게 되는 거죠? 사건으로 보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하나 끝났어요. 그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사실이 사건인데 시간의 경과와 자연현상, 부당이득 세 가지가 있고 특히 부당이득은 잘못된 이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인 없는 이득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용태가요. 다시 둘로 나뉘어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냐면 외부적 용태를 행위라고 하고요. 내부적 용태를 의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뭐예요? 표출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이 내부적 용태 의식에 대해서 교재는 의사적 용태니 관념적 용태 이런 말 떠났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뭐죠? 내부적 용태 의식이라고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첫날이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선이 악이죠. 선이 악이. 선의는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는 뭐예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뭐가 돼요? 착한 제3자. 이렇게 돼요. 아니, 알고 있는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시 한 번요. 선의가 뭐라고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뭐라고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 선의 제3자 그러면 뭐예요?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제3자. 이거 하나만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태 행위입니다. 이 외부적 용태 행위를요. 다시 둘로 나뉘어요. 적법행위라는 것하고 위법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는데 채무 불이행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고요.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뭐죠? 불법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 습관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 손해보상이라고도 하죠. 그죠? 언제 배상이라고 하고 언제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데 적법한데도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위를 쳤어요.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것은 손해배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뭘 입혔어요? 손해를 입혔으니까 저의 행위는 뭐가 돼요? 불법행위고 위법행위니까 제가 해주는 건 뭐가 돼요? 손해배상인 거죠. 근데 제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가 해줘요? 보험회사가. 그럼 보험회사는 아무 짓 안 했죠. 보험회사는 위법하지 않죠. 보험회사가 해주는 게 뭐예요? 손해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문제는 반드시 위법해야지만 발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번에 그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가만 듣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뭐 100엔인가요? 뭐 100만 엔인가 뭔가.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해자분들은 그 어르신들은 사과하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아베나 일본 애들은 뭐 사가고 나발이고 그냥 돈 받고 떨어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위안부 그 할머니는 손해배상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뭐죠? 손해배상해달라는 얘기고 아베 걔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돈 주겠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보상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게 뭐예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위법해야지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둘 중에 하나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원인으로는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또 채무불이행도 고의과실이 필요하고요. 불법행위도 뭐가 필요해요? 고의과실이 필요하니까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이제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 논점으로 자리 잡는데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하지만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유는 뭐라고요? 위법한 자가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게 뭐예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적법행위죠. 요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요.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요. 나누는 기준은 의사표시입니다.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그걸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질 않으면 이걸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의사표시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이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연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참 춥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의사표시? 아니죠.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 아닙니다. 그죠?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의사표시입니다. 감 잡히시죠? 저와 밥 한 끼 할래요? 의사표시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죠. 다시 말하면 날씨가 춥다. 그죠? 또는 오늘 집이 멋있다, 이쁘다는 것은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그에 반해서 커피 먹읍시다. 밥 한 끼 합시다. 그 집을 저에게 파십시오.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있어요? 원하는 바가 들어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자, 의사표시가 뭐냐?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그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죠. 그 다음에요. 요 법률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제가 커피 한잔 하자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 먹죠. 밥 한 끼 먹자 그랬어요. 좋대요. 둘이 뭐 먹어요? 밥 먹죠.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좋대요. 둘이 뭐 합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 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니까 이 법률 효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이제 캐치하는 거죠.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 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끄시고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인데 의회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인데 이 준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준법률행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요소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얘 아무리 봐봤자 뭘 할 수 없어요? 효과를 알 수가 없고 뭘 봐야지 효과를 알 수 있는 거죠? 법률 규정을 봐야 효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준법률행위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의는 뭔가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준법률행위입니다. 요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준법률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나누는데 일단 교재는 제가 표현행위니 비표현행위니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데 의사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개념 뭐냐면 이미 형성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 알려주는 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개념적으로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이건 외우세요. 그죠?
자, 각종 채고와 거절은 뭐예요? 의사의 통지고 뭐죠? 준법률행위다. 채고가 무슨 말이죠? 독촉, 촉구라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보낸 거죠. 이 그 같은 놈아 돈 갚아. 이게 뭐예요? 채고. 그래서 앞으로 채고가 뭐라고요? 독촉, 촉구를 우리가 채고라고 하고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의사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가 있어요. 이 관념의 통지는 사실의 통지를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얘들을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외우자고 설명드린다는 뜻은 아니라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교재를 보시면은 우측에 상단에 이 관념의 통지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관념의 통지라고 나와 있고 예컨대 사원총의 소집 통지는 뭐예요? 관념의 통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닌가요? 의사표시죠. 저는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를 원하잖아요.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의사표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원총회는 2015년 1월 내일이 며칠이죠? 6일인가요? 1월 6일이죠. 7일에? 1월 7일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인 거죠. 따라서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의사표시지만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교재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또 대리권을 소유한 뜻의 통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똥아, 네가 내 대신 종로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의사표시인가요? 아닌가요? 의사표시죠. 지금 저를 뭘 원하고 있어요? 아파트 사기를 원하잖아요.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죠. 자, 이러고 나서 그 아파트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죠.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대리권 수여의 뜻의 통지 표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내 대신 아파트 사라. 대리권 수요는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주유하고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개똥이가 제 대리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약간 좀 표정이 어두워지신 분들 계시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채무의 승인이란 말이 나오네. 그죠? 그죠? 아까 제가 여기서 그림 그리면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라고 했죠? 승낙은 뭐라 그랬어요? 의사표시.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래요? 관념의 통지예요? 그러면 승인하고 승낙하고 다른 말인가 보다. 다른 말 아니고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는 승인이라고 했지만 다른 책에서는 채무의 승낙이라고 써있는 책도 많아요. 민법에서 승낙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왜 승낙인데 의사표시가 아니냐? 이유를 좀 이해할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가요. 의무라는 말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무.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구속을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것은 의무가 아닌 거예요. 보통 그거를 책무 또는 간접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의무들은 다 뭐만을 말해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만을 말해요. 따라서 채무도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냐면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채무의 승인은 내가 돈 갚겠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논리 따르셨나요? 자, 법에서 말하는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게 의무고 채무는 뭐예요? 의무입니다. 따라서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무 승인은 뭐냐? 이런 걸 말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요. 동창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돈 갚으래요. 뭐 임마 그랬더니 야 자식아 네가 임마 몇 년 전에 30만 원 빌려갔잖아 자식아 갚어 그런단 말이죠. 기억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대판 싸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판 싸워요. 그저뜸이죠. 그래서 제가 뭐 임마 자식아 해가지고 막 대판 싸우고 나서 이렇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씩씩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30만 원을 제가 빌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운전 중이었고 그 다음에 그 해장국집 앞에 차를 잠깐 세운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인마 30만 원 빌리자 가지고 빌렸어요 제가. 근데 제가 뭐죠?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밤늦게.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30만 원 빌린 게 맞구나. 이게 뭐예요? 채무 승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채무 승인이라는 것은 돈을 갚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그죠? 논리가 이렇죠. 그죠? 채무,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므로 갚겠다 안 갚겠다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다. 따라서 채무 승인이란 말은 돈을 갚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관념의 통지로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왜 승인이라는 말을 쓰게 됐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은 외국에서 만든 걸 받아들인 거죠. 특히 독일에서. 그러니까 번역을 했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번역할 때 누군가가 처음에 승인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고착화돼가지고 뭐예요? 승인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원래 의미의 승인은 아닌 거예요. 그럼 또 볼까요? 또 뭐가 나왔습니까? 채권 양도의 통지? 관념의 통지까지 좋은데 채권 양도의 승낙도 뭐죠? 관념의 통지래요. 승낙은 또 뭐라고요? 의사표시라고 했는데 왜 이건 또 왜 승낙인데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냐? 이것도 왜 관념의 통지인지를 이해해 두시면 좋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 상태.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일단 채권을 양도하고 하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왜요? 을에게 갚을 돈을 누구한테 갚으면 그만이에요? 병한테 갚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채권자와 양수인 을과 병이 지들끼리만 양소하기로 하면 갑은 여전히 을이 채권자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돈을 갚을 위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도했으면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채권 양도의 통지인 거예요.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을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 양도의 승낙이라고 해요. 자, 그럼 조심할 것은 다시 한번 채권 양도는 채무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다고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좋다 양도해도 된다라고 해야 양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양도해도 좋다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통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승낙이라고 쓰고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의 표시가 나오는데 여기서 안 적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감정의 표시는 뭘 생각하면 돼요? 아, 오늘 기분 틀었네. 그죠? 이런 거. 그죠? 아, 오늘 나 기분 좋거든? 오늘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업 들으셔서. 기분이 좋고. 이런 거는 감정의 표시인데 법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시험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감정의 표시 중에서 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용서. 용서는 감정의 표시고 뜻은 우리가 말하는 용서예요. 근데 용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용서하게 되면 용서한 사유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는 용서하는 게 좋지만 법적으로는 절대 뭐 하시면 안 돼요? 용서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남자분이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자분도 계시죠? 남편이 바람 폈어요. 바람 피는데 막 이제 어떻게 바람 피면 이제 막 나가리잖아 막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 좀 용서해줘. 그러면 가끔 이런 분이 있죠. 각 썼어. 그죠? 그래가지고 각 썼으라 한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단 말이죠. 당신을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죽일 놈이고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지만 당신과 애들을 생각하면 뒤져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당신이 용서한다고 하니 다시는 안 그러겠어. 그러면 그거는 찢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용서한다고 하니라는 말은 각서를 써준 사람에게 유리한 자고요. 왜냐하면 용서한 사유 가지고는 이혼 소송 제기하지 못해요. 용서한 사유 가지고는요 위자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뭘 받을 때 뭘 넣으면 안 돼요? 용서라는 문구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꼭 받고 싶으시면 뭘 받으셔야 돼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진술서만 받아두시면 되고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꼭 뭘 쓰셔야 돼요? 용서라는 말을 꼭 써야 돼요. 꼭 쓰시고 가능하다면 부인이 주무실 때 지장이라도 위에다 이렇게 꼭 눌러 놓으시면 안전해요. 그죠? 이번에 그 SK 회장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양반이 대단하시죠. 그죠? 그 뭐, 자기는 뭐죠? 세컨드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뭐 나 이혼하겠다. 그걸 또 어디다가요? 언론에다가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 노소영 씨인가요? 그 부인이 난 이혼 안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죠? 근데 그 노소영 씨도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남편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뭘 삼지 못해요? 법적 분쟁을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뭐는 안 했네요? 용서라는 말은 안 하는 거죠. 그 대신 뭐예요? 나는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종은 그 회장만 점점점 나쁜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법적으로는요,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표현행위에서 사실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사실행위도 뭐, 보시면 순수 사실행위니 뭐 편합성, 이거 의미 없고요. 아무 의미 없고. 근데 개념을 보시면은, 뭐,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의사는 묻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가 사실행위 되기 시작했거든요.
뭔 개소리인가 싶지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사실행위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행위라는 것은 기타 나머지 준법률행위가 뭐가 되냐면 사실행위인 거예요. 나머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면서 행위를 하시잖아요. 행위의 99%는 다 뭐예요? 사실행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요. 이빨 닦았거든요. 이빨 닦는 것은 뭐예요? 행위죠. 물론 이빨 닦는 것이 위법하진 않죠. 적법하죠. 준법률행위죠. 왜요? 이빨 닦는 행위 속에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요. 그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행. 머리를 감는다.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 공부를 한다.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 수업을 듣는다.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 밥 먹는다.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행위는 다 뭐로 들어가게 돼요?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뺀 나머지 모든 행위를 다 뭐라 그런다고요? 사실행위라고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뭐죠? 쉽게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다 했어요. 그죠? 자, 교재를 넘겨보시면 34페이지에 다 했고 대표 예제가 나와 있어요. 대표 예제. 제가 작년 교재에는 이 대표 예제를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이번엔 넣었는데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책만 쭉 하다 보면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대표 예제를 제가 넣었어요. 그죠? 넣었는데 이 대표 예제 처음에 나와 있는 대표 예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다 틀렸어요. 거의 맞으신 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얘들 교재 나와 있는 걸 막 딸딸딸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제가 정리해드린 뭘요? 기본 틀을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그죠? 왜요? 청약은 법률 사실, 승낙은 뭐죠? 법률 사실. 이루어진 것은 뭐죠? 법률 요건이니까요.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뭐죠? 법률 사실이죠? 맞죠? 물론 법률 사실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적 용태가 되겠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죠? 그 시간의 경과는 뭐라고요? 사건이니까. 4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이거죠? 최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죠. 맞는 얘기죠.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그때 시험을 보신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552조 나오니까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대요. 야, 난 552조가 뭔지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모릅니다. 민법 좀 외우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552조가 뭔지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라는 말에 동글뱅이를 한번 쳐보자고요. 최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에다가 동글뱅이 쳐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효과는. 그죠? 최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돼야죠. 근데 문제 뭐라고 되어 있죠?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니까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니까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최고에다가 똥물뱅이 치고 효과는에다가 똥물뱅이 치면 이해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가 수험장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 부정적 얘기죠. 왜냐면 마음이 급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는 우리 한국어는 후치어라 그러죠.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결론이 뭐예요?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만 하나 읽어볼까요? 자,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그게 이제 결론 얘기죠. 그럼 우리가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가 나와 있어야 요 지문이 뭐예요? 맞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법률행위는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길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맨 뒤에 나오는 뭐죠? 결론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결론에 따라서 앞에 부분을 한번 유추해 보시게 되면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뭔가를 많이 외우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틀이 완성이 되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얘 자체는 우리가 공부하면 수십 번 반복하게 되는 예들만 내는 거니까요. 우리가 좀 공부할 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챕터 5에서 법률의 일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료수 잘 마시겠습니다.